윤우명의 하얀 배. 윤우명의 하얀 배는요,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리는 소설인데요. 주요 인물은 나랑 문류다입니다. 나라는 인물은 중앙아시아라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점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는, 즉 고려인의 아픔이 있는 그 나라죠. 즉 중앙아시아 여행 중에 고려인들의 되게 혹독한 삶과 그 다음에 민족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였나요? 이 말을 통해 류다라는 고려인 3세 소녀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민족어의 소중함을 깨닫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 나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줬던 문류다라는 소녀는 처음부터 이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나라는 인물은 이렇게 마치 교술문학의 한 갈래인 그 기행문처럼 여로를 해요. 여로라는 것은 여정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는 건데, 주인공인 나는 중앙아시아에 여행을 하는 중이죠. 여행을 하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류다를 만나는데, 이 류다는 분명한 건 고려인 1세, 2세, 3세 중에서 고려인 3세 소녀라는 거고요. 이 소녀는 모국어를 혼자서 자력으로 배우면서 조국에 대한 동경을 아주 애틋하게 품은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주요 인물 나와 문류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이프러스와 하얀 배입니다. 사이프러스와 하얀 배는 왜 중요하냐면 사이프러스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하얀 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이프러스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쓰입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인데, 매개체라는 것은 연결고리예요. 즉 내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데에 그 어떤 힌트 연결점에 된 게 바로 매개체인데, 사이프러스는 나무예요. 즉 사이프러스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타지에 타국에 사는 한국인 혹은 한국에서 소외받는 외국인, 즉 이방인이죠. 더불어 이 소설의 제목이 하얀 배인데, 하얀 배는 바로 류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류다는요, 우리말을 간직한 채 늘 연습하며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그거를 만약에 이미지로화한다면,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 구체적으로 표상을 한다면 바로 무엇? 류다에게 있어서 하얀 배가 되겠죠. 이 하얀 배는 물론 물에 비친 만년설이 뭐냐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녹지 않는 산봉우리를 뜻하는 게 바로 하얀 배. 자, 그래서 이 하얀 배라는 것은 류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구체적 표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서술자는 아까 류다에게 굉장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왜?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렷하고 아주 분명하게 한국에 가본 일도 없지만 한국말을 구사하는 류다에게 굉장한 공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서술자가 류다에게 느낀 감동의 표현, 이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얀 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 저랑 이제 이 소설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소설에 지금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에 보고 있는 이 이미지가, 그렇죠, 나중에 꼭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시쿨 호수인데요. 이시쿨 호수는 여기 소설에서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배경이면서 실제 호수 밑에 전설이 있는 이 호수고요. 주인공이 이 호수에 가게 되는 여정이 그려지죠. 굉장히 아름답죠? 잠깐 감상하실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꼭 가고 싶네요.
입시가 꼭 끝난 다음에 여기로 꼭 가시면 됩니다. 꼭 가시죠. 이시키로 호수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보호지역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까요?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감히 낙서를 하는 게 조금 애매하지만 이게 바로 만년설입니다. 되게 아름답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제 날려버리고 이제 소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네요. 나래요. 얘는 분명히 서사 장르고요. 서사 장르인데 중요한 건 여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정 즉 소설의 서술상 특징 중에서 소설의 전개 방식이 바로 뭐다? 여정에 따라서 서사가 전개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나는 취재 어떤 기사나 아니면 소설을 쓰기 위해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목적지죠. 강제 이주된 까레이스키를 말하는 거죠. 고려인의 동포의 삶을 목격해버린다라고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 주인공은 고 1인칭이고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소설은 1990년대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물론 1990년대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목적이 취재고, 중앙아시아로 가서 드디어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아픔을 보게 된 거죠.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 얘가 정말 중요하죠. 말 배우는 아이가 아까 바로 무엇입니까? 다인 거죠. 이 소녀가, 고려인 3세 소녀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국어인 거죠. 얼마나 독특한 경험입니까? 외국에서, 그렇죠. 우리말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도 타지 사람이 아닌가요? 한국인인가요? 네. 알마아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의 유스톱의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여기 미하일이 나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류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하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그렇죠. 류다를 만나는 거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는 그러니까 취재차 향하면서 류다를 만나는 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고요. 류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목적은. 그러면서 이 미하일로부터 류다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시클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원래 그러니까 이시클 호수로 갈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계속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발음이 어렵지만 키르기스스탄인이죠. 키르기스스탄인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옛날 도시는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임금님 귀년 당나귀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옛 이야기가 있는데 이 키르기스탄인 여기에 이시클 호수에 호수 전설이 있는데 똑같이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큰 임금하고 이발사가 있는데 자기의 비밀을 알면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한 이발사가 밤중에 우물에 그걸 털어놨고 그 우물이 막 넘쳤대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이 마을 전체가, 이 왕국 전체가 이 물에 가라앉혔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이렇게 말했대요. 미하일은 드물게 서울 동숭동에 있는, 동숭동이 어디냐면요. 이거 대학로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가봤어요. 연극 많이 보러 다녔을 때. 동숭동에 있는 극장도 있답니다. 해외 동포 교육원에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하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미하일은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류다는 갔다 온 적이 없답니다.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여기까지. 지금 한국어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미하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미하일이라는 인물은 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라는 것. 미하일이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웠어. 왜? 한국까지 갔대잖아. 미하일이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에 이 주인공인 나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는 미하일의 말에 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무섭다고요?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 맛있겠네요. 마시며 역시 여행은 여유죠. 여유 정말 여유 만만하네요.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따르면 키르기스 말로 이시쿨의 이식은 뜨겁다. 그 다음에 쿨은 호수. 그럼 뜨거운 호수. 또 이시쿨의 물은 민물, 위의 물. 그 다음에 아래는 짠물이며 그렇구나. 이에 비교되며 바라슈 호수는 한쪽이 문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지금 주인공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미하일에게 호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어요. 지금 주인공은 음료수와 함께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고 얘는 호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상상을 했는데 미하일의 말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간접 인용을 했다라는 거. 간접 인용을 하여서 즉 간접 인용을 통해 호수 명칭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랬죠. 왜? 이식은 뜨겁다, 쿨은 호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얘랑 또라고 하면서 여기에 카자흐스탄의 동부에 위치한 호수 발하슈 호수를 설명을 했는데 인용을 통해서 역시나 다른 호수와 대비하여서 호수의 특성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시쿨 호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편으론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발하슈 호수를 정보를 제시해 줬는데 모두 간접 인용을 통해서 제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호수가 대비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키르기스탄 소설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였다. 지금 이 소설을 들먹였다. 자꾸 들추는 사람. 즉 호수와 관련된 저명한 작가의 소설을 제시하면서 지금 주인공인 추가적인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작가 윤호명의 소설이 제목이 뭔 거야? 하얀 배로구나. 그러니까 하얀 배라는 것은 키르기스탄의 소설가에도 그 사람의 소설도 하얀 배가 있고요. 이 소설의 제목도 뭔 거예요? 하얀 배죠. 네. 이 정보를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네. 미하일에게 듣는 거죠.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얀 배의 주된 내용이 미하일에게 들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모가 이혼해서 호숫가 할아버지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소년의 이야기를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부모가 이혼해서 할아버지에 와서 산 이 소년이 하얀 배를 보면서 호수를 떠나는 하얀 배. 하지만 이 소년은 호숫가에서 살고 있어. 하지만 이 소년은 호숫가에서 떠가는 하얀 배를 보고 있지만 절대 그 배를 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가 가지 못하니까 물고기가 돼서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래. 그러면은 이 소년에게 그 소설 속에 하얀 배라는 소년에게 이 하얀 배는 무엇에 대한 의미겠어요? 바로 이거죠. 동경. 참 아이러니하죠? 참 이상해요. 그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것은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의 하얀 배에 있는 부모가 이혼한 소년뿐만 아니라 류다도 마찬가지로 아직 주인공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류다가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류다가 쓴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의 글의 내용에서 류다도 한글을 굉장히 동경하면서 한글을 스스로 배웠잖아요. 걔랑 어떻게 류다도 동경하고 있고 누구도 이 소년도 동경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하얀 배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동경이겠죠. 네, 계속 가봅시다. 하얀 배라. 네.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릿속을 자극했다.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이나 미하일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그곳까지 가볼 수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이 같이 가는 게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복돋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가고 싶은 거야. 어디를? 그 호수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미하일에 의하면 너무 어려워. 알마아타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 이게 문제네요.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 서남쪽 고갯길이 뚫린 곳으로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였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미하일에 의하면 알마아타 호수까지는 직선까지는 멀지 않아. 쭉 그렇죠. 그러나 직선까지는 멀지 않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산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즉 첩첩상중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 첩첩상중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갯길이 뚫린 곳으로 빙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미하일이 좋다고 선뜻 승낙하진 않겠죠. 즉 호수로 가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걸 제시하고 이 주인공의 부탁을 받지만 미하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되게 난처하고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꼭 거길 가봤으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한글 선생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간청하다시피 했다. 내 말에 미하일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동의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거절을 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정이 계속 되겠죠. 우스토베에 여행에서 얻은 것은 알마아티로 가서 차천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이었다. 드디어 가게 됐어요. 우스토베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저 그들이 1937년에 내동정이 쳐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광야에 파놓은 갈대의 움막집의 흔적을 보았대. 어머, 웬일입니까? 즉, 아이고, 집이 아니라 넓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움막집, 그것도 갈대 움막집의 흔적이 있었대요. 그건 바로 우리 동포들이 살았던 역사적 실현이자 그 역사적 결과겠죠. 증거물. 오늘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 학교도 보았다. 우스토베이의 여행에서 얻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강제 이주를 한 고려인의 동포들의 삶을 주인공이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마음에 들뜨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향해 가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가지, 바로 여기 우리 민족의 실현의 경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수를 가게 되는 그 설렘, 이 모든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류다 언제 만나요? 이제 만납니다. 카라 가지나무와 주다나무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그렇네요.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가서의 일이었다. 나는 그저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네.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 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룹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직 류다를 만나보진 않았거든요. 드디어 이제 류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그 중략 이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찌됐건 주인공이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미하엘도 흔쾌히 승낙했고 여러 가지 이정표를 거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어떻게 서울의 문제들이 내 머릿속을 막 따라와. 그런데 나는 그거 생각하지 말자고 도리뱅뱅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때였어. 내가 도리뱅뱅질 하고 있는 사이에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 축제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룹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무가 나오네요.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본 것인데 바로 소녀죠.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드디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바로 누구예요? 류다인 거죠. 젊고 환한 얼굴? 이게 바로 주인공이 류다의 모습을 그려온 부분이에요. 류다!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둘 축대를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 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히 류다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나에 대한 류다가 먼저 첫 인사를 건너는데요. 굉장히 친근감 느껴져요. 그리고 러시아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국말을 명확히 구사했다라는 거죠. 왜죠? 류다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의 말, 정말 말도 안 되죠.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 소녀가 너무나 또렷한 말,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 거기에 있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공포가 아니라 그렇죠. 감동한 거죠.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하는 소리 없이 우리 민족 말입니다. 우리 민족 말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야. 그치. 고려인이야. 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프네요. 나는 너무 놀라서 엉겁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드디어 만났어요. 그 만난 다음에 서로 지금 인사를 하고 주인공은 굉장히 감동했어요. 고향 땅에 있지 않아 먼 타국에서 3세까지 살아가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으로 자구적인 힘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한국말을 배움으로써 고국 사람에게 외국에서 그 인사를 하는, 그래서 주인공은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낀 거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외국에서도 우리 고려인은 그렇게 순환과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개양개비 꽃밭이 양귀비 꽃밭이 있어요. 공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수렁거린데요. 수렁거리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의인법이죠. 네, 숲속의 고양이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사막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 바람이 이는 광경이 이렇게 아른아른 거렸대요. 때묻지 않은 우리말 안녕하십니까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어. 이 주인공에게 엄청난 그 감동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파트 개양개비, 들고양이, 까마귀, 사막쥐, 돌소금, 왜 이런 표현을 열거를 했냐면 때묻지 않은 우리말로 인한 얘가 감동을 받기 때문에 이 감동을 느껴져서 사물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이 얘네들이 생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주인공이 상상하는 장면이고요. 진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지금 류다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네.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신선한 경험이었거든. 이건 모두 상상이죠.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쓰러지는 듯 싶었다. 자, 약간 미진했던 마음이, 그렇죠. 약간 부족했던, 미흡했던,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 타지까지 왔는데, 취재를 왔는데, 여러 가지 복잡했던 그 생각들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 눈 녹듯, 비유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쓰러지는, 해소되는 듯 싶었다. 건너편의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네, 건너편의 천산은 원래 이 천산 때문에 얘네들이 삥 둘러져 갔거든요. 이 건너편의 천산은 원래 얘한테 그 장벽이었어요. 장벽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얘가 나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얘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거죠. 천사는 이제 주인공에게 장애물이 아닌 거죠. 네, 즉 장애물이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주인공한테 선사를 했는데 그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루다의 인사말, 즉 루다의 인사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동경하며 누가? 루다가 한국이죠. 하늘배를 그리는 모습. 하늘배를 그리는 모습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류다에게 하늘배는 하얀 배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렸죠. 이 하얀 배라는 것은 바로 향수, 정지용의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는 모습이 거기라는 건 뭐예요? 이시쿨 호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그늘에서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프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상징이죠.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피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이제 주인공이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였대요. 아, 그렇구나. 그루지아에나 나라예요.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 했다. 추측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누가 말해줬어요? 루다가.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순간은 매우 짧았어요. 우리는 곧 알미아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었어요. 그쵸? 왜? 나는 그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녀를 이렇게 취재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고려인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 머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키르기스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 즉 이방인이야. 이방인 취급을 당해. 타지야. 타국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우리 어를 정시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비치는 하얀 만년설의 산봉오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되뇌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즉, 그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 건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건 분명히 우리말이었어요. 그쵸?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사이프러스 옆에 서 있는 그 소녀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이 이 주인공한테는 굉장한 감동이었기 때문에 류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귀로를 하면서 여정에 따라서 서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봤을 때, 네, 그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그 산봉오리를 눈에 그렸다라고 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얀 만년설의 산봉오리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은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죠. 얘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고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사이프러스라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즉 타국에서 사는 한국인이자 혹은 한국에서 소외받는 외국인, 즉 이방인들에게 하얀 배라는 동경이 이 주인공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이런 소설이었고요. 즉 고국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도 안녕하십니까라는 민족어를 지키면서 그 말을 지키면서 향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즉 고려인들에 대한에게 받은 그 감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여기 이 하얀 배라는 소설이 이미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얀 배가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었거든요. 또 사이프러스는 이방인이었어요. 사이프러스는 아까 제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외국인 이런 식으로 상징적 의미를 썼다라는 거. 하얀 배는 류다에게 있어서 동경이라는 것. 아까 그 외국인 소설에서도 이혼한 부모님의 을 지녔고 할아버지 랑 같이 호수에서 사녔던 그 소년도 하얀 배가 동경이었잖아요. 그분 기억하시면 되고, 즉 주인공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로형으로 소설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여로형 소설을 통해서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깨닫게 됐고, 이게 좀 더 환상적으로 느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렇죠. 이시쿨 호수에 대한 그 경험, 그 다음에 하얀 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말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즉 우리말과 이시클 호수에 대한 신비로운 공간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우리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